여러분,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이제는 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게 가계라든가 또 이 가계 대출의 문제거든요. 또 기업의 부채, 여기까지도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 위기가 가계발, 기업발 경제 위기가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영업자고, 그리고 고령자고, 그리고 지역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덮치면서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점점점 늘어나고요. 그래서 지금 160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기업 부채도 엄청 늘었습니다. 1500조까지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돈을 빌려서 기업을 유지해왔던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탁 덮치면서 기업들의 빚, 또 가게들의 빚 2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2배 급증이 결국은 돈 못 갚겠다 하는 이야기로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제2금융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현장에서는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경고음이 아니라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가계발 혹은 기업발 혹은 자영업자발, 이게 위기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실물경제 기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 기업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 빌린 돈 못 갚겠어. 이게 바로 이제 위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까지 발전을 한단 말입니다. 금융위기는 아무래도 제2금융권에서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커요. 쉽게 말하면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거든요. 그들의 소속은 가게인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인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세를 부르면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고요. 금융위기가 현실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왜냐하면 파산하는 자영업자, 또 파산하는 가게, 또 파산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내놓게 되면 다시 이게 실물 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실물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마저 지금 엿보입니다. 실물 위기에서 금융 위기로 갔다가 다시 실물 위기로 오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가계 빚이나 혹은 기업 빚이 굉장히 큰 뇌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100조는요. 2008년에 비하면 2배 이상이 된 규모입니다. 2배 이상이 된 규모. 이 적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보면 지난해 말이에요. 2019년 말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 전이 기준이에요. 전이 기준인데 가계대출 잔액이 말입니다. 1600조 1000억 원입니다. 1600조 1000억 원.
와, 이게 금융위기 때는요. 2008년 그때는 723조 5천억밖에 안 됐어요. 723조 5천억. 1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2배. 가계부채, 우리 가정의 빚이 11년 만에 2배가 됐어요. 이게 1600조 1000억 원이에요. 기업 부채 규모요? 여기도 1500조를 돌파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벌써. 2017년에 기업의 부채는 1000조 정도였거든요. 단 2년 만에 지난해 말에 1207조 8천억 원 1207조 8천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다시 1500조로 점점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2008년에는요 686조 4천억 원이었어요. 그때보다도 2배 늘었어요.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봐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이걸 다 합치면 3148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GDP,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은요 1914조예요. 1914조. 1.64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총 생산하는 것보다가 부채가 1.64배가 많다는 거예요. 부채가. 생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이게 바로 경제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27배였어요. 1.27배. 지금은 1.64배고요. 예, 금융위기 때도 그만큼 생산보다가 부채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채가 이렇게 많아진 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저금리기죠. 은행의 금리가 싸고 이자가 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빌렸어요. 두 번째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워낙 비용을 많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게나 자영업자 특히 또 기업이 결국은 대출 끌어다가 직원 월급 주는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인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 번째는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덮쳤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지금 반영도 안 된 거예요. 반영도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아마 지금 앞으로 기업 빚이나 가계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취약차주. 그러니까 돈 갚을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돈 빌린 사람들. 이게 한국은행 데이터베이스로 보면 가게나 기업에 합쳐서 86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86조 원. 당장 3,100조가 넘는 돈 중에 86조가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취약자주라는 것은요. 3건 이상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다중채무자 그러면서도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10등급 혹은 소득 하위 30% 저소득 차주를 말합니다. 문제는요. 중소기업 대출도 이게 문제예요. 중소기업 대출도 전체가 900조 정도 됩니다. 900조. 900조만 이게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떨어지죠. 환율은 오르죠. 그러면 신용위협은 더 커지죠. 결국은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금 회수라는 최악의 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당연히 신용위험은 커지고 수출은 당연히 안 되고 내수는 더 안 되니 중소기업에 빌려줬던 돈 회수한다. 이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금융위기 후에 또 하나의 실물위기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제2금융권의 부실이 제가 엄청 크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금융이라고 하죠. 새마을금고 같은데 이런 데가 아무래도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이 많아요. 당장 상호금융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보면요. 76조 9천억 원입니다. 76조 9천억 원. 저축은행은 37조 2천억 원입니다. 은행이 742조 6천억 원. 여기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좀 낮지만 비율, 대출 증가에 대한 증가율은요. 이게 제2금융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은행은 7.1%밖에 안 되지만 상호금융은 배입니다. 15.6%. 저축은행은 9.5%예요.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큽니다. 은행에는 3조 7천억밖에 안 되지만 대부업체에는 60조 4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부업은 대출 중단한 데가 꽤 많아요. 지금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저축은행도 25조 9천억 원 되고요. 그 외에 카드라든가 캐피탈이라든가 여기도 14조 5천억 원입니다. 보험사도 7조 7천억 원이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요. 108조 5천억 원이에요. 108조 5천억 원. 다시 말해서 취약차주들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나 캐피탈사나 보험사나 여기서 빌린 돈이 108조 5천억 원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이자라도 못 갚는다. 이자라도예요. 그게 3개월 밀린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차압을 들어가든지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대출금 회수 독촉장도 날라가고. 그러면 그들 기업이나 가게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사실 빚을 못 따라가거든요. 빚이 훨씬 많으니까 지금 자영업자 가게 이런 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빚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빚잔치 벌리는 거죠. 빚잔치를 해서 이게 부실이 더 커져. 부실이 더 커지면요.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에 돈을 넣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축을 제2금융권에다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른 금융권에서는 이자가 굉장히 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자가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지금은 0.75로 떨어졌지만. 저축은행은 여신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어요. 또 금리를 많이 주고 또 대출해 주는 것도 금리가 세요. 금리가. 왜냐하면 예대 마진을 대출과 예금의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실제로 세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요. 이래저래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다니까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여신을 해놨다가 아이고 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 돈 뺀다. 이게 2011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 예. 이게 뱅크런입니다. 뱅크런. 고객들이 대규모로 현금을 인출하는 사태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이런 뱅크런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커졌습니다. 1금융권은 그나마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왔고요. 그러면서 건전성을 좀 향상을 시켜왔습니다. 반면에 비은행 금융사들은 뭐 그동안 돈 많았어요. 저금리 기조에다가. 그러니까 가계대출 많이 해주고 중소기업 대출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완전히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요. 주담대입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요. 주담대가 가계대출 비중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절반을 넘죠. 53%에 해당돼요.
1600조 중에 1600조 1000억 중에 말입니다. 842조 9천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요, 지금 부동산이 폭락할까 봐요. 사실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자산은 분명히 디플레이션 됐거든요. 자산은 확 떨어졌단 말입니다.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집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도 25%나 주면서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샀거든요. 그 당시 IMF 때 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12.4%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4%. 금융위기 때도 전국적이에요, 이게요. 전국적. 금융위기 때도 한 5년간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금융위기 때도. 이게 전국입니다. 이것을 지역으로 국한을 시키잖아요. 서울로 온다든가, 서울 중에 강남으로 온다든가 이러면요, 집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12.4%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곳에서는요 50% 이렇게 60% 이렇게 빠진 곳도 수두룩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위기가 좀 더 가잖아. 그러면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게나 기업발 만세, 나 이자 못 갚겠다, 디폴트 선언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자산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부동산이 나올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려고 들 겁니다. 왜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안하죠, 은행 입장에서도. 회수하려고 들으면 이게 부동산 가격은 결국 급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갚아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실물에서 지금 위기가 와서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큰데다가 금융위기가 심화되면 다시 실물로 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진짜 우려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의 가장 좋은 대안은 현금 확보다. 현금 확보 외에 과연 대안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때문에 현금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